티거 전차 포수는요, 거리 3km에서 자신이 발사한 88mm 철갑탄이 힘없이 튕겨져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이에 독일군은 당장 이 괴물 전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했지만 소련군은 그런 고심할 여유를 독일군한테 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오히려 독일군은 완전히 자신들의 영토에서 몰아낼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작전 개시 일자는 바로 3년 전 독일군이 자신들을 침공했던 6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작전을 위해 무려 125만 4,300명에 달하는 대군이 집결했고요. 4,070대의 전차와 24,363문의 야포가 배치되는 등 엄청난 규모의 소련군 공격부대가 집결합니다. 바로 소련군의 1944년 하기 대공세 바그라티온 작전이 이것이었죠. 밀리터리 채널 샬의 군사연구소에서 오늘 전장을 직접 조종하는 경험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워썬더입니다. 워썬더는 전차, 비행기, 함선이 한 맵에서 함께 싸우는 무려 멀티플레이 액션 게임입니다. 전차로 밀고 헬기로 엄호하고 전투기로 하늘을 지키는 플레이, 선택한 역할이 전장을 바꿉니다. 워썬더에는 실전형 데미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궤도가 끊기면 정지, 연료 탱크가 맞으면 화재가 나죠. 또한 유도무기, 능동 방어장치, 연막, 야시장비, 드론 등 현대 기술을 직접 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품 업그레이드로 성능 향상과 나만의 외형 꾸미기는 덤이죠. 특히 최근 업데이트 레비아탄에서는 스텔스 헬기 코만치, 아레나 APS를 탑재한 T-72B3 그리고 전함 야마토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또한 베를린 쿠바 맵은 그래픽이 크게 좋아졌고요. 여러 유닛을 함께 다루는 새 조작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픽과 물리 엔진 그리고 사운드를 꾸준히 개선해온 워썬더는 훨씬 더 선명하고 생생한 전투를 가능케 해줍니다. 지금 설명란 상단 링크로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에서 워썬더를 무료 다운로드해보세요. 신규 유저와 6개월 이상 쉬신 분들께는 10만 실버 라이언과 스페셜 데코레이터, 이글 오브 벨러 등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간편하게 즐기시려면 워썬더 모바일도 추천해드립니다. iOS, 안드로이드에서 무료로 받아 바로 합류해보세요. 전장을 보는 것에서 전장을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워썬더에서 여러분의 전술을 보여주세요. 바그라티온 작전에서 IS-2의 활약은 무엇이었나요? 신형이자 지도자 동지의 이름을 딴 IS-2로 구성된 수개 중전차 연대 역시 공세에 참가합니다. 마침 1944년 6월 20일부터 8월 19일에 걸쳐 대군을 동원해 벨로루시 일대에서 감행한 바그라티온 작전은요,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발토 모델 원수, 그 유명한 발토 모델 원수의 독일 중부 집단군이 완전히 개박살이 나죠. IS-2와 T-34 8호 전차대를 앞세운 소련군은요, 함성을 지르며 독일군의 진지를 향해 돌격했고요. 무려 5,327대에 달하는 소련군의 항공기가 그들을 엄호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독일 중부 집단군의 전력은 52개 사단 40만 명의 병력과 비전투원 인원 40만 명이 전부였고요. 야포 9,500문, 전차 553대, 돌격표 480대, 항공기는 겨우 1,555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냐. 이걸 전선에 전개시켜 보잖아요. 그러면 보병 80명이 1km의 전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일 중부 집단군에는 희망이라고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8월 19일 작전이 종료될 시점에 독일 중부 집단군은 29만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고요. 12만 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15만 명이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사실상 괴멸됐죠. 물론 소련군도 전사자 17만 8,507명을 포함 76만 5,815명의 사상자를 내서 독일군보다 더 피해가 컸지만 소련군은요, 점령한 지역에서 징집을 하잖아, 얘네는. 그래서 단시간 내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지금 탱크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공장에서. 아무튼 이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독일군은 소련 영내에서 완전히 추방당했고요. 이제 소련군이 베를린을 목표로 진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군의 조커가 등장합니다. 독일군의 조커라뇨? 바그라티온 작전 성공의 여설을 몰아 소련 기갑부대는 폴란드 영내로 밀려 들어왔고요. 1944년 8월에는 미스툴라강 일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격전에 돌입합니다. IS-2 역시 이제는 초기의 문제점을 개량한 1944년형이 어느 정도 배치되었기 때문에 1944년 전반기와 같은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를 갈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1944년 8월 11일
폴란드의 오글레도프 일대에서 소련 제6친위 전차군 예하 53 파스토프 친위 전차여단 소속 T-3485. 이 T-3485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 이 전설적인 소련군 전차장이죠. 알렉산드로 페트로비치 오스킨이 타고 있었는데, 이 오스킨이 타고 있던 T-3485가 독일군 제16 기갑사단에 배속된 국방군 제501 중전차대대 소속 전차 3대를 매복 공격으로 격파하는 전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만에 전과를 거둔 이 오스킨과 전차병들은요, 전과 확인을 위해 잔해들을 살펴봤어요. 이 파괴된 독일군 전차 잔해들을 살펴봤는데, 이 전차들이 이전까지의 독일 전차와는 상이한 외형을 갖추고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그럼 이 전차가 뭐냐? 이건 바로 독일이 티거 후속으로 투입한 신형 6호 전차 B형인 티거2, 속칭 퀴니스티거라고 불리는 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킹타이거로 알고 있죠. 이 신형 전차를 수령한 독일군 제501 중전차대대는 지난달 초까지 보유하고 있던 45대의 티거1 전차를 모두 손실한 이후 7월 14일 신형 티거2 부대로 재편돼서 8월 7일까지 45대의 차량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폴란드 영내로 밀려오는 소련군을 막기 위해 열차로 이동했고요. 오글레도프 일대까지 자력주행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대열을 이탈하는 차량이 속출해서 결국 8대만이 도착했고요. 8월 12일 오스킨의 T-3485의 매복에 걸려 이 중 3대가 격파당한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3일 드디어 소련군 제71 친위 독립 중전차대대 IS-2 11대와 독일군 501 중전차대대 티거2 1개 중대 14대가 격돌합니다. 이 전투에서 제71 친위 독립 중전차대대는요, 거리를 700에서 800m까지 좁힌 후 집중 포화를 퍼부어서 4대의 티거2를 격파하는 전과를 거뒀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3대의 IS-2가 격파되었고요. 7대가 손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독일군 신형 중전차와의 첫 대결에서는 판정승을 거둔 셈이었죠. 무엇보다 이날 독일군 티거2 차량을 소련군이 노획함으로써 티거와 마찬가지로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독일군 501 중전차대대는 이날 잃은 4대를 포함해 9월 1일까지 총 19대 티거2를 전투와 고장으로 손실했죠. IS-2 전차병들은요, 첫 교전을 승리로 장식했지만 전장에 방치된 티거2의 잔해를 살펴보며 만만치 않은 호족수가 등장했음에 긴장은 늦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3대의 전차를 잃고 7대가 손상을 입은 탓도 있지만 노획한 티거2를 분석한 결과 기계적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제외하면 충분히 IS-2를 위협할 수 있는 전차였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이 최초의 조우전으로 독소 양측은 신형 중전차의 존재를 서로 파악하게 되었고요. 조만간 다시 격돌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11월 12일에는 티거2와 IS-2 전차대가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인근에서 격돌합니다. 독일군은 제503 독립 중전차대대 소속 차량들을 투입해 소련군의 공세에 맞섰고요. 이 과정에서 양측은 수대씩의 차량을 손실합니다. IS-2는 티거2의 88mm KWK-43L 71 전차포와 상극을 이루는 공격력을 발휘했는데요. 대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전 속도가 느리고 원거리 명중률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었죠? 소련군은 다굿발이 있었잖아요. 수적인 우세를 앞서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어력 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지 IS-2 1944년형은요 1800m 상에서 차체 전면이 관통되었고요. 포탑 전면은 아예 2300m에서 티거1의 88mm KWK-43 전차포에까지 관통당했습니다. 1945년 1월 12일에는 제524 중전차대대의 티거1과 IS-2가 근접 전투를 벌여서 양측 모두 극심한 손실을 입었는데요. 대전 말기로 갈수록 강판의 재질이 불량해지는 독일군 중전차대와의 대결에서도 IS-2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독일 기갑부대는 사실상 괴멸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IS-2를 위협하는 것은 판터나 티거가 아닌 보병의 판저파우스트와 판저 슈레케 정도였죠. 특히 판저파우스트는 대전 말기 물자가 부족해진 독일이 유일하게 저렴한 단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소련 전차들이 피해를 입어야 했고요. IS-2 역시 다수가 피격돼서 격파되었기에 항상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튼 IS-2는 독일 전차와 독일군의 치열한 저항을 물리치고 베를린 공략의 선두에 나서 마침내 독일을 무너뜨리는 선봉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독서전 종전 이후에 IS-2는 어떻게 됐나요? 독소전이 소련군의 승리로 종전된 이후 IS-2는 후속 차량인 IS-3의 등장으로 도태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소련군요 일단 어느 정도 성능이 검증됐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걸 마르고 닳도록 쓰는 그런 애들이에요.
더욱이 유사시 바르샤바 조약국과 더불어 대규모 물량 공세로 서부 유럽을 제압해야 했기 때문에 단 한 대의 전차가 아쉬운 판국이었죠. 때문에 IS-2는 급격히 구식화되어가는 와중에서도 계속 현역으로 활약합니다. 또한 독서전 기간 중 폴란드군이 IS-2를 제4기갑사단에 배치시켜 운영했고요. 전후 유고슬라비아 등 새롭게 소련의 위성국으로 합류하거나 공산화된 국가들의 무장 강화 및 혁명 수출을 명분으로도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민당군을 몰아내고 제2차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끈 중국 인민해방군에게도 판매가 되어서 일부 차량이 6.25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IS-2는 1957년 엔진을 V54R IS로 교체하고요. 신형 무전기와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는 등 대대적인 현대화 기술을 받아 IS-2M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공산혁명을 일으킨 쿠바에 15대가 공유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주변국으로 공유되고 현역에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IS-2는 전쟁이 재발하더라도 이미 중전차를 대신할 주력전차, 이게 메인 배틀 탱크죠. 이 주력전차인 소련군의 T-54나 T-55가 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점점 그 존재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일부 차량은 박물관이나 공원의 전승기념물로 전시되거나 영화 촬영소에 들어가 독일 전차로 개조되는 등 한가한 일상을 보냈죠. 1971년작 유럽의 해방에서는 티거2로 개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IS-2가 현역에서 해제된 것은 1995년이 되어서인데요. 1943년에 등장한 이래 참으로 오랜 세월을 현역으로 보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비 차량으로 방치된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IS-2에 대한 종합평가는 어땠나요? IS-2 전차는 1943년 12월부터 종전까지 3,750대가 생산돼서요. 독립부대인 친위 돌파 중전차 연대를 중심으로 배치돼서 활약을 했습니다. IS-2 전차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122mm 주포와 강력한 방어력을 바탕으로 원래 목적인 독일 티거1 전차의 대항마로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몇 개 연대를 통합하여 운용 시 큰 파괴력을 발휘했는데요. 독일 티거1 전차는 IS-2와의 교전은 물론 전체적인 전차 교전비에서 훨씬 우수했지만 이는 그 자체의 성능도 있었겠지만 독일의 엄격한 훈련 시스템의 영향이 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크루스크 전투 같은 일부 전투를 제외하면 방어적인 독일 전차 부대를 소련군 부대가 공격한 전투가 대부분이었고요. 당연히 방어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양자의 손실률이 달라졌다는 견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튼 소련군의 IS-2 전차는 2차 세계대전 소련군의 최강 헤비급 중전차로서 부끄럽지 않은 활약을 펼친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음 시리즈인 IS-3도 있다는데요. IS-3 전차는 초기 기획 당시 IS-2의 주포 등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고 피탄율이 높은 부분의 장갑을 증가시키고 포탑에는 피탄 경사 설계를 최대한 반영해서 마치 거북이 등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차장의 외부 감시용 큐폴라도 제거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요. 차체도 일부 재설계해서 장갑의 경사도를 증가시키고 고출력 엔진 탑재로 기동력 향상도 추구했죠. 장갑은 차체 전면 160mm, 포탑 전면 250mm를 가진 무적의 전차였습니다. 당연히 중량 증가로 차체는 연장됐고요. 최종적으로 전투 중량이 60톤을 초과했고 증가된 중량에 대응해서 750마력급 엔진을 탑재하려는 계획이 마련되었죠. 하지만 독일군이 티거2 전차를 전장에 등장시킴에 따라 개발이 보다 시간이 걸리는 신형 750마력급 차체 대신에 기존의 차대를 이용한 전차로 재탄생합니다. 초기에 계획된 750마력급 전차는 뒤에 IS-4 전차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하죠. 그런데 독일군의 티거2 전차는 전투 중량이 69.8톤에 71구경장 88mm 주포와 포탑 전면 장갑도 80도에 180mm, 차체 상부 40도 150mm, 하부 40도 100mm 장갑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응 IS-3 전차는요, 포탑 장갑이 정면 220mm, 측면과 후면 110mm, 차체 정면 110mm, 측면 상부 90mm, 후면 60mm로 티거2와 동등한 괴물로 등장했죠. 전체적으로 IS-2 전차의 차대를 베이스로 중량은 동일했지만 피탄율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재설계했고요. 장갑도 증가시켰죠. 덕분에 포탑 내부 공간이 극단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포탄은 25발만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죠. 소련은 어떤 나라? 인체공학은 개나 주는 나라. 기동력은 IS-2 전차와 같은 중량의
520마력 V2 IS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 속력은 시속 37km, 연료 900리터를 탑재해서 항속거리는 240km였지만 모든 기동 데이터는요, 참조사항으로 야전 지행에 따라 실제 데이터 차이는 굉장히 컸죠. 보통 한 3분의 1은 까내리면 돼요. 경쟁자의 티거2 전차는요, 700마력 마흐바흐 HL230P30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고요. 최고 속력은 시속 38km, 연료는 860리터를 탑재해서 항속거리는 겨우 170km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격력을 보면요, IS-3 전차의 122mm D25T 주포가 발사하는 BR-471 철갑탄의 관통력은요, 사정거리 500m에서 152mm, 1000m에서 142mm, 1500m에서 133mm, 2000m에서 122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R-460A 히트 성형 자격탄은요, 사정거리와 관계없이 2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티거2 전차의 KWK-43 주포는요, PZGR-39-1 APCBC 철갑탄을 사격할 경우 1000m에서 203mm, 2000m에서 172mm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전차는 1000m 전후라면 서로 파괴가 가능했고요. 방어력과 공격력은 어느 전차가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했습니다. 더욱이 양자가 서로에 대응하고자 개발되었지만 양자가 교전을 치른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IS-2 전차와 티거2 전차는 각각 러시아와 독일이 마지막으로 개발한 헤비급 중전차로 기존의 전차와 완전히 다른 고성능의 전차입니다. 하지만 양산 가격이 너무 비쌌고 유지 운영에도 불편한 점이 많아서 대량 운용되지는 못했는데요. 티거1 전차의 양산 수량은 1500대 정도였고 티거2는 450대 정도에 불과해서 전세를 좌지우지할 수준은 아니었죠. IS 시리즈 역시 비록 독일군보다 생산량은 많았지만 전장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IS가 상대할 독일 전차 자체가 거의 소멸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적의 보병을 상대로 한 근접 전투가 다발했습니다. 이때 독일군 보병은 IS 전차의 측면에다가 판저 파우스트와 성형자극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IS 시리즈의 중장갑은 별다른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죠. 결국 소련과 독일의 헤비급 중전차들은 열혈 밀떡들에게는 환상과 낭만을 심어주었지만 전쟁의 승리에는 그다지 기여한 것이 없는 시스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